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학공학에 대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공학의 역사라든가 화학공학에서 배워야 할 내용, 화학공학과 관련된 분야, 그 다음에 취업이라든가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공계라는 분야를 갖다가 매스컴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공계라고 하는 것은 이학과 공학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이학에 속하는 물리, 화학, 생물, 그 다음에 공학에 속하는 화학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금속공학, 컴퓨터공학, 건축공학, 도시계획, 아니면 토목공학, 산업공학, 그리고 이제 농명, 생명과학 분야 등도 모두 그 이학, 이공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학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다음 공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위키피디아 나와 내용을 보면,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류의 그 이익을 위하여 과학적 원리, 지식 도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 도구 등을 만드는 것을 공학이라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학의 주요 전공을 보면은 우리가 그 공장을 건설한다든가 공장을 운전해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산업단지가 대부분 바닷가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큰 산업단지가 울산, 그 다음에 여수, 그 다음에 대산 이런 데가 이제 석유화학단지로 크게 이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그 화학공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첫 번째 그 바다를 막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다를 막고 그 위에 건물을 짓겠습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 토목공학에서 배우게 되고요. 그 건물 속에 기계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계공학이 좀 기계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공학이 필요하고, 또한 그 기계를 갖다가 운전하는데 에너지원이 전기로 많이 하고 있죠. 손으로 돌리지는 않고 다 전기로 돌리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거나 아니면은 공장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이런 기계들을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장이 이제 지어져 있고, 그러면 그 공장을 운전하는데 화학공학 사람들이, 출신자들이 가서 대부분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학의 그 전공별, 연계별로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기초 학문 분야하고 응용 학문 분야라고 제가 나눠놨는데요. 기초 학문 분야는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건 아니고 각 전공별로 물리가 더 많이 필요한 어떤 전공이 있을 거고, 예를 들면 기계공학이라든가 전기 아니면 컴퓨터 공학 같은 경우는 주로 물리 쪽에 많이 필요할 수 있을 거고, 화학공학 같은 경우는 화학이, 그 다음에 생물공학 같은 경우는 생물리, 이런 기초 분야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러한 기계, 전기, 토목, 화학공학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기본 과들이 이제 다른 학과들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학공학을 보시면은 고분자 공학이 이제 화학공학에서 빠져나온 학문 분야가 되겠고요. 생물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원자력공학도 일부 그 화학공학하고 연결되어 있는 과가 되겠습니다. 토목공학을 보면은 이제 그 건축공학, 도시공학들이 이제 토목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공학과는 멀티미디어 공학이라든가 전자공학, 통신공학, 컴퓨터공학들이 모두 이 전기공학을 기초로 해서 파생된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공학은 조선공학, 우주항공공학, 자동차공학이 기계공학을 학문을 토대로 해서 파생된 학과가 되겠고요. 화학공학하고 기계공학의 두 분야가 서로 응용돼서 만들어진 과가 재료공학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토목하고 화학공학하고 융합돼서 만들어진 과들이 대부분이 환경공학, 자원공학, 환경공학과에서 배우는 수처리 부분은 그 토목공학에서 학문하고 많이 관계가 돼 있고요. 환경공학에서 대기 분야 쪽은 화학공학 관련된 분야가 많이 학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렇게 이제 그 인기가 있는 로봇공학, 그렇죠? AI 나오면서 로봇공학이 많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계공학하고 전기공학이 융합된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화학하고 화학공학의 차이를 많이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학은 뭘 배워요? 화학공학은 뭘 배워요? 그 차이는 뭘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많이 질문도 받았고 또 지금 학생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화학은 물질을 구성하고 기본적인 요소인 원자와 분자의 구조와 성질을 규명하는 기초과학 분야를 공부하는 분야가 이제 화학이 되겠고요. 케미스트리 되겠습니다. 그다음 화학공학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화학 관련 제품을 효율적, 경제적, 친환경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학문을 우리가 화학공학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화학에 이제 공학이 하나 붙어 있는데 공학이라는 것은 경제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벌 수 있는, 돈을 벌어야만 하는 이러한 분야가 대부분이 공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공학은 화학 관련된 제품들을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런 분야를 연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공학의 유래를 보면은 1880년도에 그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조지 데이비스라는 사람에서 처음으로 화학공학이란 용어가 쓰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888년도에 미국 MIT의 루이스 밀스 로턴이라는 교수에 의해서 코스 10 과목이 개설되므로써 화학공학 과목이 개설되었고요. 이후로 20년 후에 1908년도에 미국 화학공학회가 설립되므로써 이제 화학공학이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화학공학자는 알프레드 노벨, 다이너마이트 발명한 사람이고요. 노벨 그 상을 갖다가 만든 사람이죠. 이분도 화학공학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공학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상을 받으신 보면 파울링이 2번 받았고 그 다음에 나타가 1963년도에 폴리프로필렌 촉매를 개발함으로써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온사거, 그 다음에 베르그, 그 다음에 페더슨, 그 다음에 시라카와 펜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화학공학을 백그라운드로 갖고 있다 화학상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고 또 물리학상 받으신 분도 한 2분 계시는데요. 스테인베르거, 그 다음에 펄이라는 분이 화학공학을 백그라운드 갖고 있으면서 노벨상을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화학공학이라는 학문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그 전에 화학공학이 직접 대상으로 하는 화학공업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하고 더욱이 새로운 화학공업의 공정이 개발되어가는 과정을 이 시간에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화학공학이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의 학문인가를 배워가게 되겠습니다. 더욱이 화학공학이 화학공업에 그치지 않고 지구환경이나 에너지 분야 등에도 활용되고 있는 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화학공학 분야가 이 설명이 나오냐고 하면 보통 인터넷 많이 검색을 하다 보면은 나오는 검정이 되겠습니다. 왼쪽은 시추하는 데죠. 바다 위에서 석유를 원유를 시추한 다음에 증류 공정, 상압 증류, 감압 증류를 통해서 이제 정제 공정이 되면 이제 여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을 보면 GS 칼텍스 같은 회사죠. 거기에서 이제 가솔린, 납사, 등유, 경유, 벙커슈, 그 다음에 아스팔텐 이런 제품들을 원유로부터 분리해내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납사란 성분이 이제 석유화학 산업의 시작이 되는데 그 YNCC라고 부르고 있는 여천 NCC 공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납사를 가지고 열분해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에틸렌, 프로필렌, 그 다음에 부타디엔, 비텍스 이런 성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 원료인 파라자일렌, 그 다음에 비닐클로 모노머, 그 다음에 스타일렌 모노머 등이 합성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고분자를 합성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합성섬유 원료를 한다든가 합성한다든가 아니면은 합성 고물을 제조한다든가 또 기타 화학 제품들을 제조하는 산업 분야가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플라스틱을 이제 석유화학 산업에서 나온 제품을 가지고
가공 산업을 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뭐 플라스틱 컵, 아니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그 석유화학 제품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타이어 만드는 데 고무 산업도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 그 다음에 접착제, 세제, 화장품, 그 다음 의약품, 비료, 농약, 기타 특수 소재 등도 대부분이 이러한 석유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제품 군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야를 정유 공장부터서 최종 제품까지 모든 분야를 우리가 화학공학 분야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것도 나와 있는 그림,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화학 제품 쓰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안경, 그 다음에 여러분이 머리에 바르는 무스, 얼굴, 휴대폰, 그 다음에 지갑, 뭐 작은 지갑도 있고 큰 지갑도 있고, 그 다음에 바지, 뭐 구두, 뭐 카드, 신용카드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뭐 화학 제품입니다. 이런 화학 제품인데, 우리가 몸의 70% 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몸에 지니고 있는 70%의 질량은 대부분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화학공업에 의해서 제조 공정이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화학공업이란 그 합성 섬유, 플라스틱, 의약품, 화장품, 그다음에 컴팩트 디스크, 그다음에 화학 비료나 살충제, 가솔린이나 등유, 시멘트, 도료 등의 우리들 주변에는 화학공업에 의해 제조된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차체는 강철 제품이지만 그 내장품은 플라스틱 제품이 많습니다. 타이어도 합성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것들은 모두 화학공업에 의해서 생산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컴퓨터의 두뇌 부분에 해당하는 반도체는 단결정 실리콘 기판 위에 회로가 제작이 되는데, 그 단결정 실리콘은 귀속으로부터 정밀하고 복잡한 화학 공정을 거쳐서 제조되는 제품입니다. 현재 실리콘의 그 순도가 99.9가 11개짜리까지 현재 순도를 만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화학공학자들이 이렇게 순도를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화학공업은 우리들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 되겠습니다. 화학공업이란 석유나 석탄 등의 천연물 또는 화학제품 등의 비천연물을 원료로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일련의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이 되겠습니다. 그 제조공업을 화학공정 또는 단순하게 공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화학공정은 각종 장치나 기계 부품이 파이프에 의해서 결합되어 제공받는 원료가 장치를 거쳐 제품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석유화학 공장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공장들의 공장과 공장과의 연결들은 대부분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화학 제품들이 대부분이 이제 공장과 공장 사이를 파이프로 연결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화학공업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 화학공정에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황산을 제조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황산은 화학공업의 기초원료로서 중요하며, 최초의 제조 공정은 19세기에 개발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번 개량이 돼서 현재 그림 1처럼 우리가 화학공정에 의해서 그 황산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황하고 산소하고 반응해서 SO2를 만들고, 두 번째 반응에서 SO2가 다시 산소하고 반응을 통해서 SO3가 만들고, SO3를 물속에 녹여내면은 H2SO4, 우리가 황산을 제조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황하고 공기하고 반응을 해서 SO2가 만들어지고, 다시 촉매 반응을 통해서 SO3가 만들어지고, SO3가 물속에 흡수가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황산이 제조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정들이 모두가 화학 공정의 한 가지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화학 공정에 써지고 있는 그 황산 제조할 때 쓰이는 촉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촉매는 그 바나디움 촉매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SO3가 물속에
흡수되어서 100%짜리 황산을 제조하게 되겠습니다. 화학 공정의 기본이 되는 공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원료를 정제하는 공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반응, 그다음에 분리 정제, 이런 그 화학 공정 기본이 되는 공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림 1.2에서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원료의 조제, 그다음에 반응, 그다음에 분리 정제, 이 세 가지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화학 공정에서는 이러한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순도를 높여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정제가 순도가 99%를 우리가 99.9%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다시 이제 분리정제 공정으로 다 피드백이 돼서 리사이클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순도를 높여가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단위 조작이라고 하는 말이 쓰고 있는데, 단위 조작은 공통된 방법이 되겠습니다. 각 성분의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두 성분을 분리하는 증류나 가스가 섞인 불순물을 용액에 흡수해서 제거하는 가스 흡수 등의 조작은 다루는 성질은 달라도 각종 화학 공정에서 넓게 사용되고 있는 하나의 오퍼레이션, 조작이 되겠습니다. 이 조작이라는 거 영어로 오퍼레이션, 운전이라고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추출, 그 다음에 흡착, 막분리, 건조, 그 다음에 여과 등도 이러한 조작들도 어떠한 성분을 분리한다든가 정제할 때 필요로 하는 하나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유체를 수송하는데 유체 수송 조작,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를 물질이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액체가 이동할 수도 있고 고체가 이동할 수도 있고 기체가 이동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유체 수송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가열, 그죠? 반응하려면 열을 가열하고 또 반응 온도가 너무 높으면 냉각하는 이러한 열이동에 대한 조작, 이러한 모든 단계의 공정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화학 공정을 횡단적으로 바라보면 몇 개인가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조작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조작들을 우리는 단위 조작이라고 합니다. 유니트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위 조작은 공정이 달라 다루는 물질이 달라도 화학 공정을 구성해 나갈 때 필요로 한 공통적인 조작을 정리해 일반화시켜 체계화시키면은 여러 가지 공정에서 넓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공학의 역사는 이들 단위 조작의 체계화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화학공정의 중심은 반응공정이 되겠습니다. 반응공정은 반응조작이라고 불리고 있고, 공정의 심장부에 해당이 되며 여러 가지 반응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체의 반응에서는 교반계를 갖춘 조형 반응기가 많이 사용되며, 기체 반응에서는 관형 또는 타평 반응 장치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응 조작에 관한 연구하는 분야를 우리는 반응공학이라고 불리고 있고 굉장히 핵심적인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화학공정은 반응장치, 분리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이 파이프를 통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펌프나 송풍기를 이용해 파이프의 장치 안으로 유체를 흘러보내거나 그 과정 중에 열광기를 통해 가열 냉각시키거나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공정의 각 부분에서 온도라든가 압력, 유량 등을 계측하고 제어하고 그들을 중앙의 제어실에서 집중 관리함으로써 화학 공정을 안전하고 최적화된 조작 조건하에서 운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화학 공장을 한번 가보게 될 텐데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조작하는 어떤 방에 들어서 모니터만 보고 화학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손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화학 공정을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학문적으로 기초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 개발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 설계, 그다음 플랜트 설계, 플랜트 건설을 하는 순서대로 화학 공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초 응용 연구를 보시면은 기존의 기술이나 최신의 정보를 조사해 가지고 반응 경로와 촉매에 대한 기초 연구가 시작이 되겠죠. 대부분이 화학자들은 유리 제품이라든가 예를 들어 250ml라든가 커봐야 1리터 정도의 유리 반응기 기구 가지고 소형 장치에서 실험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제
화학과에서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스케일업을 하는 데가 이제 우리 화학공학과에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 공정개발 연구라는 것은 그 플랜트의 그 건설, 운전까지 화학기술자가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벤치 플랜트, 예를 들면은 실험실 할 때는 1리터면은 벤치는 뭐 50리터. 그 다음에 이것은 파이로트라면은 뭐 1루베. 그 다음에 세미 플랜트 이런 공정들이 이제 공장을 크게 스케일업을 하면서 공정 개발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 설계 단계인데 여기까지는 그 지금까지 어떤 그 기초 성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원료의 선정이라든가 플로시트의 결정, 장치라는 것은 반응기 크기 아니면은 열교환기, 그다음에 뭐 파이프의 관 크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공정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플랜트 설계와 건설인데 이것은 이제 플랜트라는 공장을 설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험실에서 플라스크를 이용한 연구에서부터 실제 화학 제품이 생산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이 실험실에서 공장까지 가는 길은 짧게 걸리면 10년, 좀 길게 걸리다 하면 15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제품은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길죠. 반도체 제품 같은 경우는 라이프 사이클이 짧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 자주 사용하는데 거의 2년 아니면 3년에 한 번 정도 바꾸잖아요. 근데 화학 공장 같은 경우는 2, 3년 만에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번 공장을 설치하면 30년, 40년, 이렇게 50년, 지금까지 돌아가는 것은 60년, 70년까지 공장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라이프 사이클이 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화학공학 기술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공학이 이제 많은 목숨을 구했던 하나의 예가 보면은 이제 페니실린은 우리가 가장 위대한 의약품 중에 하나인데요. 1929년도 미국 세균학자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포도구균 배양하던 중에 우연히 섞인 푸른 곰팡이에 의해서 포도구균 콜로니가 파괴되어 그 주변이 투명한 액으로 변한 것을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그 페니실린 원료를 이제 발견했죠. 그 뒤로 1940년대 옥스퍼드 대학에서 플로리에 의해서 폐렴이나 환원증 등 그 감염증에 뛰어난 효과가 발휘한다는 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플로리가 1941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 페니실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했는데 미국에서는 화학기술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발효탱크에 공기를 불어넣는 배양법을 개발해가지고 대량으로 페니실린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의 대량 생산이 현실로 이어져 가지고 세계 제2차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화학공학 기술자들이 거둬들인 위대한 결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설명을 하나 해주면은 파이로트 플랜트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상업용 플랜트의 10분의 1 정도 크기의 장치를 통해서 장치 규모의 확대를 재검증하거나 제품 샘플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배포하기 위해서 만든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파이로트 플랜트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 중에 이제 스케일업이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실에서 만든 1리터 반응기에서 10리터 정도의 반응기로 넘어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스케일업이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10리터 반응기가 1루베 정도로 또 사이즈가 크게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것도 스케일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학공학에서 배우는 주요 과목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들어오면 보통 배우는 것이 양론을 배우는데요. 양론이라는 것이 물질 수지, 에너지 수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 이동 현상이 되겠습니다. 물질의 흐름이라든가 열의 이동, 물질 이동 등을 우리가 공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만이 굉장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공정, 물질이 섞여 있잖아요. 하나만 생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순도를 높이는 이러한 분리공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류라든가 가스 흡수, 추출, 흡착, 정출, 막분리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공학이 되겠습니다. 반응공학이라는 것은 반응 속도를 측정하여 더욱이 유체라든가 열 물질의
이동 현상에 지식을 더해 가지고 발행 장치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조작하기 위한 공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제와 공정 시스템 공학이 되겠습니다. 공정 전체를 살피고 공정 구성, 그다음에 각각의 기계 부품의 선정, 그다음에 설계, 조작을 최적의 상태로 설정해 제어하고 안전하게 운전시키기 위한 공학이 되겠습니다. 화학공학의 적용 범위는 화학공학뿐만이 아니게 되겠죠. 환경에서도 우리가 화학공학에서 많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배기가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썩스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돼요? 분해하는 촉매라든가 아니면은 황산이라든가 질산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모두 우리가 화학공학자들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배연 탈환 공정이 됐는데요. 이게 SO 칼슘 설파이드하고 그다음에 황화수소하고 반응을 시켜서 우리가 아황산 칼슘을 만드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학공학에서 배우는 교과목 중에서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수학 이런 걸 배우고요. 2학년 때는 뭐 유기화학, 유체역학, 연력학, 반응공학, 분리공정, 전달현상, 공정제어 이런 기초 전공 과목, 응용 과목으로는 생물화학공학, 에너지공학, 공정공학, 고음정학, 촉매공학 등을 배우게 됩니다. 화학공학자들이 이제 졸업하면 대부분 이제 화학 관련 회사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전자,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같은 데도 많이 취업을 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특히 특허청 같은 데 이제 특허심사관에 많이 이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리사, 특허 관련 업무를 하게 됐고, 국제연구원, 나와 있는 키스트라든가 화학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벤처 사업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 이제 교수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